안녕하세요. 전현진입니다. 2주차 온라인 강의를 시작할까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3주차 온라인 강의를 대비해야 할 수도 있어요. 3학년이긴 하지만, 어찌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업은 해야 되겠죠. 집중이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 스스로 국시생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집중력을 길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몸 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최대한 집중력을 잃지 않고 수업에 대한 의무감을 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과 저희 입장이 좀 다르긴 하지만 비슷하게 서로 집중력을 잃지 않고 수업을 같이 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같이 참여하는 이런 생각으로 영상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제 진도를 나갈까 한데요. 정말 중추신경계 손상의 이제 기타 증후까지 이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다고 제가 다른 사람을 통해 기억을 해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환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이 환자에 대한 질문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환자의 의식 수준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환자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환자가 대답이 없다. 혹은 헛소리를 한다. 질문상에 맞지 않는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답변으로 내놓는다. 이런 것들이 환자의 의식 수준에 대한 그 대략적인 문제점들 혹은 대략적인 환자의 상태를 의심 지수를 높일 수 있는 증상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환자가 이제 어느 정도 의식이 있는 상태라면 여러분들은 이제 뇌 손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증상들을 물어보셔야 됩니다. 두통이 가장 일반적인 뇌 손상 환자의 증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빛이 너무나 예민한 상황이 있는지, 혹은 사고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는지, 혹은 사고 후에 기억이 알고 사고 이후에 기억이 남아 있는지, 그 다음에 기억이 어느 정도 단기 기억 상실증이 일어난다던가.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물어본 이야기를 똑같이 질문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마치 처음 질문한 것처럼 대답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의식 수준의 상태 혹은 내 손상의 의심 지수를 높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환자는 꼭 해야 되는 기본 샘플까지 해주시면 좋고요. 샘플링 이건 무조건 어떤 환자든 다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해주셔야 되는 병력 청취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치료가 관련된 여러 가지 약물들 이것도 어차피 샘플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네 그냥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평가가 있는데 환자가 맨 처음에 증상이 어느 정도 바이탈이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혹시 상중가 일어난다. 이거는 이제 뇌압의 상승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서 상부 뇌줄기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처음 발견했을 때. 이때 여러분들 빠르게 즉각적으로 처치하지 않으면 점점점 뇌압은 상승하게 돼서 결국 환자는 사망할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이제 쿠싱 상중후가 되지 않도록 환자에 대한 뇌압 을 감소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시고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또 확인해 주셔야 될 거는 뇌에 관련된 그 평가에 추가적으로 보셔야 될 게 동공이에요, 동공. 뇌 뇌의 활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신체적 반응이 동공 반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뭐 근골격계 손상에서나 혹은 쇼크 환자에서나 뭐 이런 다른 환자보다 머리 두 개의 손상 환자에게서 특별하게
유념하고 특별하게 사용될 수 있는 도구가 동공에 대한 빛의 반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평가 하실 때 단순하게 발달 사인뿐만 아니라 이 동공에 대한 반응도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뭐 나머지 부분들은 다 동일한데 그 1주차 때 얘기했던 과탄산 혈증도 문제고 저탄산 혈증도 문제다. 저산소증도 문제다. 네, 다 관련돼서 문제다. 이런 문제들을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호기만 이산화탄소 분압을 그냥 정상인 수준처럼 유지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처치에 관련돼서 이거를 꾸준하게 평가를 하고 재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환자를 이송하는 도중에 이 ETCO2의 농도를 꾸준하게 정상 범위 안에 유지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점 강조해 드리고 넘어가고요. 그 외에 산소도 마찬가지고 혈압도 마찬가지고 정상 범위를 꼭 유지해 주셔야 되는데 혈압에 대해서는 저번에 얘기를 했었죠. 쇼크 환자는 일반적으로 80mHg 수축혈압을 유지해줘야 되는데 뇌 손상이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90까지는 올려줘야 된다. 90을 유지해줘야 된다라는 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수치가 일반적인 쇼크 환자보다 더 높은 이유는 뇌 관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처치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건데 평가는 다 끝났어요. 이제 이런 환자를 처음에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 환자 대부분 머리 손상 환자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사에서 다 발생할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 자동차 사고일 가능성이 높아요. 교통사고에서 사망 환자의 26%가 두 개의 손상으로 사망한다고 나와져 있거든요. 기존 논문에서. 근데 물론 이건 미국 데이터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자동차 사고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뭘 알고 계셔야 되느냐? 환자의 신속 구출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환자가 안정된 상태라면 1차 평가 후에 안정된 상태라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KED를 사용해서 최대한 척추의 안전성을 보장해 주면서 구출해 주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환자의 A, B, C부터 불안정하고 환자의 상태가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라면 이 신속 구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행히도 여러분들은 PHTLS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신속 구출을 배우셨을 거예요. 그나마 참 다행이죠. 그래서 책에 있는 대로 주저리 설명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했던 행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실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환자에게 다가가서 하는 첫 번째 말은 환자에게 움직이지 말라 라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환자의 헤드레스 뒤쪽으로 2열로 가셔서 자동차 2열로 가셔서 환자의 머리를 고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평가를 다 하고 난 후에 신속구출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경우 어깨하고 골반하고 무릎을 천천히 돌려서 측면 쪽으로 머리를 돌려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백보드가 미리 깔려져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 환자를 천천히 백보드 밑으로 내려가지고 이제 쭉 백보드 위에 환자의 머리와 신체 크기에 맞게 밀어서 올려주신 다음에 구출해 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글로써 써져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유념해 주시고 보실 거는 요거예요, 요거. 코, 배꼽, 발가락의 고정선. 무릎이 붙어 있는 것들. 그러니까 환자의 그 정중선을 지속적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이동을 하라는 소리예요. 환자를 이제 좌석에서부터 측면 쪽으로 돌리실 때, 90도로 돌리실 때 환자가 비틀어지거나 틀어져서 척추의 이 비틀어짐이 혹은 해박제 위치가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이야기를 이 부분에서 이 챕터에서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있는 이 간단히 알아보는 병태 생리학이 있는데, 요 부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척추고정, 긴 척추고정판에 환자를 완벽하게 고정하는 이 술기, 그 다음에 경추보호제를 사용하는 이 술기가 환자에게 무조건적으로 100%다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환자의 척추의 안정성이나 혹은 환자 이송 시에 발생될 수 있는 추가적 손상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이게 완벽하진 않다라는 이야기를 이 부분에서 간단히 알아보는 병태생리학에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들은 제가 따로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냥 재미삼아 읽어보시면 정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재미있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네, 별거 아니고 그냥 읽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미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 긴 척추 고정판에 환자의 경추보호하고 두부 고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완벽하게 고정을 해버리면 환자하고 긴 척추 고정판하고 한 단위로 고정해버리면 환자에게 매우 효과적인 그리고 매우 안정화된 상태로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했던 부분들이 깨지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간편하게 읽어보라고 이야기해 줄 거 드리고 싶고요. 이 신속구축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얘기를 했듯이 그 완벽하게 척추 고정을 보호를 하지는 못합니다. 완벽한 완벽한 건 없지만 그나마 좀 안정적인 척추 고정을 위해서는 KD를 사용해서 구출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긴 한데 이 KD를 사용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각한 환자에게서 적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앞서 얘기했듯이 바이탈이 어느 정도 안정된 환자에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KD와 관련된 내용들은 아마 이것도 PHTLS에서 배웠기 때문에 특별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척추보호 조치라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은 내용들이 뭐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뭐 해박적 중립성, 해박적 자세를 유지시켜줘라라는 것이 기본적인 골자가 되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해박적 이러한 중립 자세를 유지하게 되면 이 척추체 안에 있는 척수가 지나가는 구멍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여기서는 척수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척수공 사이의 간격을 최대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척수가 눌리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공간을 넓혀주고 있기 때문에 해박적 중립 자세를 유지해주라 라는 얘기가 골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그 해박적 중립 자세를 위해서 여러분들 환자를 움직일 때 환자가 아픔, 통증을 호소하거나 혹은 그 저항감을 느낀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자세 그대로 고정해서 이동하라는 내용이 끝이에요. 그 내용이 끝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책을 보셔도 좋겠지만 그냥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만 알고 넘어가 주셔도 크게 상관은 없고요. 그 다음에 척추 손상 확인이라고 해가지고 쭉 공인된 주칭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와져 있어요. 무슨 넥서스 기준이 있고 막 있는데 이런 것들은요 뭘로 보고 넘어갈 거냐면 그냥 단순 순서도를 보고 넘어갈 겁니다. 다이아그램을 보고 넘어갈 건데, 자, 손상 기전을 볼 때 척수 손상이 의심되는 기전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MC는 이제 그냥 잠수 사고예요. 그냥 여기에 있는 것들은 모두 다 그거죠. 필드트리아지에 관련된 크리테리아죠. 외상환자 분류 기준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믿음이 가지 않는 환자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냥 환자의 신뢰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척추 손상이 의심되는 환자인가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환자의 척추 손상이 의심되는 환자라면 고정을 바로 해주시면 돼요. 근데 뭐 척추 손상 의심되는 환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위분산 손상이 있는 환자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거죠. 이게 뭐만이냐? 환자가 떨어졌어요. 다리부터 떨어져가지고 대퇴에 개발성 골절이 있어서 뼈가 뚝 튀어나온 것이 보여요. 근데 이 높이는 아직 환자한테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대퇴에 부러진 대퇴 너뚜다리뼈의 개방성 골절이 눈을 확 띄고 있죠, 그죠? 이게 현혹된 손상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묻지 않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환자에게 물어봤더니 6m 이상에서 떨어졌대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 고정해야 된다. 대퇴가 부러질 정도의 높이라면 기본적으로 척추 손상을 의심해 주시는 것이 좋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비정상적인 감각 동작에 대한 검사 같은 경우도 이제 신경학적인 문제니까 당연히 고정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척추에 압통이나 통증이 있으면 당연히 고정해 주셔야 되는 거고, 뭐 어렵지 않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고정하지 않아도 된다. 어렵지 않죠. 이게 메인입니다. 메인 척추 손상 확인 지침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그죠? 매우 간단합니다. 의심되면 하고 의심되지 않으면 하지 말고 뭐 현혹되는 증상들 다리가 부러지고 개반성 골절이 있고 하는 상황에서 추락하는 높이가 높다면 요거는 당연히 이제 고정해야 되는 상황. 앞서 설명을 했었죠. 요거 특히 좀 잘 알고 넘어가 주셔야 돼요. 환자가 높이에 떨어졌대요. 그래서 개발성 골절이 생겨서 앉아있는 상태에서 막 다리 아프다고 막 통증하고 호소하고 있어요. 앉아가지고. 그러면 대부분 여러분들 뭘 착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 얘 척추 손상은 아닌가 보다. 앉아있으니까 이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여기에 속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얘는 뭐에 속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 속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선 쪽으로. 3피트 이상에서 떨어진 환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뭘 해야 된다? 고정을 해야 된다. 요거 잊지 마셔야 되는 거고, 이 두 가지는 직접적인 척추 손상이 있음을 알려주는 상황들이니까 이건 뭐 당연한 얘기들이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가 없는 내용들이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할 때면 이제 뭐 주의 분상이라 해가지고 여기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요거 그냥 보고 넘어가 주셔도 돼요. 아니면 제가 설명한 거 그대로 이해해 주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 큰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것이 이제 넥서스라는 건데, 요거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그 방사선 치료가 아니죠. 잘못 말네요. 방사선을 찍어야 되느냐, 방사선 촬영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위해서 그 척추 고정, 정추 고정에 대한 그 기준을 나타내는 요것도 다이아그램인데 처음에 있는 내용 요거는 아주 그냥 뭐라고 해야 돼? 직관적이죠. 그냥 문답 형식이에요. 정추 중앙선이 앞통에 있는가? 예 하면 고정하면 되는 거고, 그죠? 바로 고정하시면 되겠죠. 좀 밑으로 내려드릴게요. 고정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 보시는 건 넥서스입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는 이제 메인이 되는 거고, 자, 신경학적 장애가 있는가 하면 고정하시면 되고, 완전히 명료한 상태, GCS가 15점인가 아니요 하면 고정해 주시면 되는 거고, 얘라고 다음에 넘어가서 중독의 증거가 있는가, 여기서 약물이 자꾸만 약물이 나는데 마약이에요. 마약이나 이제 술에 대한 증거가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얘에서 못 고정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현혹 손상이나 통증이 있는가 얘가 나오면 이제 못 고정하시면 되고, 마지막까지 아니요라는 이 5단계가 다 모두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5단계를 다 모두 통과하게 되면 목고정을 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가 더 편할까요? 넥서스가 훨씬 더 편하기는 하죠. 목고정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이야기를 하기를 여기 써져 있네요. 요 넥서스의 기준 같은 메인 지침에 사용하는 기준하고 기본적으로 유사하다라는 점. 그래서 요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 아래에 있는 넥서스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보셔야 될 것이 이제 캐네디안 시스파인 룰이라는 다이어그램인데 요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간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해요. 어쨌든 간에 저는 메인보다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캐나디안이나 넥서스를 조금 더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뭐 메인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메인도 매우 중요하죠. 메인이란 것만 말 그대로 메인이니까요. 네.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것이 이제 이러한 조치를 취할 때 중단해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환자는 의식, 명령, 진단이 완벽하고 술이나 말을 취하지 않고 글라스고가 15점이며 투쟁 도피 반응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게 다 아니오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문답에 있어서. 그러니까 얘는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아예 그냥 시작하지 않고 목고정하실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자가 그렇게 크게 심각한 환자가 아니다. 그러면은 아예 처음부터 목고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척추 손상 관련된 증상과 증후 전혀 없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렉서스나 캐나디안 시스팔로를 아예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있는 내용들 조금 보셔야 되는데, 캐나디안이 바로 안 나오네요. 캐나디안을 보고 위에 있는 책에 있는 내용들 좀 보시고 넘어갈게요. 자, 캐나디안을 봅시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이제 캐나디안인데, 척추 보호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 요소가 있는가? 나이는 65세 이상, 혹은 위험한 손상 기전, 혹은 무감각이나 저림이 있으면 이제 목고정 시행하시면 되는 거고, 자, 운동 범위를 허용하는 저위험 요소가 있는가라고 해서 단순한 후미추돌, 그 다음에 현장에서 걸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 다음에 모통증이 없는지, 그리고 경추 정중성에 압통이 없는지도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통증에 관계없이 스스로 목을 좌우 45도 이상의 회전이 가능한가 라고 했을 경우에 요 문답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요것도 스텝으로 나누는 게 좋겠네요. 1스텝, 2스텝, 3스텝으로 나눠져 있는 이 단계별로 넘어갔을 때 예나 아니오라고 됐을 때 목고정을 시행해야 되고, 여기에 모두 다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목고정을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어떤 것이 더 편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간단한 거는 이제 넥서스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근무하시거나 병원에서 근무하실 때,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편한 기준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 세 가지 기준에 대한 정확성이나 혹은 판단에 대한 정확성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다고 나와져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잠깐 살펴보실 건데요. 연령대에 대한 내용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아동과 고령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줄 것 같은데, 이제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이 통증을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워낙에 통증에 대한 이제 감각, 모든 신체적 능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을 잘 느끼지 못해가지고 뜨거운 바닥에 추워가지고 온돌바닥이나 전기 매트 깔아놓고 잤다가 일어났더니
등 쪽에 화상 입은 환자분들도 있죠, 그죠? 근데 뭐 본인은 잘 모르시고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원의 간부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조금 고려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화 퇴행성 질환으로 인해서 척추뼈, 척추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부러지거나 골다공증으로 해서 구부러진다거나 혹은 이 척수가 지나가는 내경이 좁아져 있다거나 혹은 이 디스크들이 이제 물러져 가지고 이 척추들의 간격들이 좁아져 있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척추의 손상을 좀 더 자주 일으키게 만드는 요소들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통증에서 소리내어 울고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그 통증에 대해서 혹은 어려움에 대해서 혹은 신체적 불편함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잘 판가름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순하게 문장이나 책에 있는 글자 가지고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겪어보셔야 되는데 겪어보기 전에 이제 문장으로 혹은 책으로 여러분들 지식을 전달하는 이유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사전에 조금 더 관심을 두라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언급을 해 드리는 거고 책에서 이 내용들이 함축되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이유기도 하겠죠. 작성되어져 있는 이유기도 하겠죠. 자, 뭐 그 다음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보셔도 특별하게 뭐 중요한 내용들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헬멧과 관련돼서 조금 이야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2교시 때요. 그러면 2교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